22살에 이렇게 단순하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진실을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2년 전 무릎에 끔찍한 통증으로 잠에서 깼을 때 저는 제 활동적인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관절염이라고 했고 솔직히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 순간 나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의존적이 되어버린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진료실 대기실에서 저는 박미영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5세였지만 50대처럼 보이는 분이었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도 관절염이 있었지만 매일 운동을 통해 구원을 찾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움직임이 곧 생명이에요, 김 선생님. 그녀가 그 평온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아팠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모퉁이 빵집까지만 걸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가세요. 200m 정도였지만 마라톤 그렇게 했습니다. 제 딸 지은이는 항상 종교적으로 아빠 빵을 살 필요가 없을 때조차 빵집에 갔습니다. 한 달 후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가 두 바퀴가 되고 그 다음 세 바퀴가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길에서 다른 노인 운동선수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아침 7시에 만나 함께 걷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78세인 박영호 씨는 항상 휴대용 라디오로 음악을 가져오고 70세인 이현숙 씨는 동네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만 제 일과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합니다. 물리치료색에 무릎을 강화하는 동작을 배웠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몸을 좌우로 흔들며 작은 춤을 춥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재미있어 엘리베이터를 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3층에 살고 있는데 하루에 한 층씩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쉬지 않고 3층을 올라갑니다. 물론 무릎이 조금 불평하는 날도 있고 그럴 때는 제 몸을 존중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제 삶의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잠을 더 잘 자고 손주들과 놀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고 심지어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더 즐겁고 더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 말이 맞습니다. 의기소침한 다른 노인들을 만나면 항상 제 경험을 공유합니다. 얼마 전 슈퍼마켓에서 옛 직장 동료인 이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직접 장을 보는 걸 보고 제 일상적인 운동 루틴에 대해 이야기했고 철수 씨 어떻게 천천히 달라졌네요. 제 한계를 존중하며 시작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너무 신이 나서 이제 우리 걷기 모임의 새 회원이 되었습니다. 비결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젊은이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볍게라도 몸을 계속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속담에 고인 물은 썩는다 라고 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기능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날 74세인 저는 70세 때보다 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 제 삶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작은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지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기,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라디오를 들으면서 조금 춤추기, 이 모든 것이 움직임이고 이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아내 정미숙이 결혼 생활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항상 우리 식사를 낯선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달걀 프라이도 겨우 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딸 지은이가 도시락을 가져왔고 저는 많은 냉동식품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려는 새로운 의지와 함께 저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싶은 욕구도 생겼습니다. 아침 산책 중 하나에서 이현숙 씨가 저에게 애정 어린 꾸중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냉동식품만 먹고 살면 안 돼요. 요리를 배워야 해요.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몸이 무겁고 에너지가 없었으며 혈액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아주 자세한 기본 요리책을 선물했습니다. 첫 시도는 밥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밥솥을 2번이나 태웠습니다.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요리는 춤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리듬, 인내심,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미숙이 만들던 야채 수프 그녀의 것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럴 순 없겠죠.
하지만 제 손으로 맛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엌에 퍼지는 향신료 냄새가 슬픔 대신 행복한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살 손자 민준이가 주말에 저와 점심을 먹으러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온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제 요리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는 법을 휴대폰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백에 제 메모가 적힌 인쇄된 레시피로 가득한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과일 고르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이제 토요일 아침은 신성한 시간입니다. 일찍 일어나 바퀴 달린 장바구니 지은이의 선물을 들고 주간장을 봅니다. 박영호 씨에게 잘 익은 토마토 고르는 법을, 이현숙 씨에게 가장 좋은 샐러드용 채소를 고르는 법을 배웠고, 심지어 채소 가게 주인 김철수 씨와 친구가 되어 항상 가장 좋은 상품을 따로 챙겨줍니다. 전에는 외롭게 느껴졌던 부엌이 이제 제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수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채를 자르고 향을 맡는 것이 릴렉싱합니다. 각 재료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마늘, 시력에 좋은 당근, 힘을 주는 콩, 거의 모르는 사이에 건강한 식단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요리가 음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꿨는지입니다. 전에는 생각 없이 자주 TV 앞에서 먹었습니다. 이제 매 식사가 특별한 순간입니다. 잘 씹고 맛을 음미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만을 위해 예쁜 그릇 세트도 샀습니다. 결국 먹는 것도 자기 사랑의 행위니까요. 딸이 제 검사 결과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혈당이 정상화되었으며 노력 없이 몇 킬로그램이 빠졌습니다. 의사도 놀라며 다른 환자들과 제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선생님,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날 74세인 저는 제 식사를 직접 만든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요리는 아니지만 건강하고 사랑을 담아 만듭니다. 매주 일요일 가족들과 특별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제 요리를 칭찬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가끔 요리할 때면 미숙이가 저를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느낍니다. 대단한 요리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돌보고 사랑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 말이죠. 이현숙 씨의 말처럼 요리는 사랑의 행위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기억력 상실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졌죠. 정기 검진에서 노인병 전문의가 저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호 씨, 기억력은 식물과 같아요. 매일 물을 주고 관리해야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일상에서 작은 망각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마트에 무엇을 사러 왔는지 등등. 문제가 기억력 자체가 아니라 주의력 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하면서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제가 처음 시도한 전략은 아침 의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달력을 보고 소리내어 날짜와 요일, 그날의 일정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손자 민호가 부엌에서 혼자 말하는 저를 하고 그 다음에 걷기 모임이 있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오늘은 3월 15일 이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습관은 낱말 퍼즐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미나가 퍼즐책을 가져다 주었는데 금세 퍼즐 푸는 것에 빠져들었죠. 쉬운 것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려운 것도 풀 수 있어요. 이것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어휘력도 향상시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면 특별한 노트에 적어둡니다. 이제 흥미로운 단어들로 가득 찬 노트가 3권이나 됩니다.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음악의 힘이었습니다. 미숙과 함께 춤추던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했는데 모든 가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걷기 모임에 영호 씨가 음악이 뇌에 좋은 운동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매일 저녁 옛날 음반을 틀어놓고 따라 부릅니다. 15살 손녀 수연이가 제가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는 영상을 찍어 자기 모시기북에 올렸대요. 유명해졌다나 하지만 처음부터 봐요.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좌절감이 강하게 밀려오는 날도 있었죠. 한 번은 미나의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때 이현숙 씨에게 배운 요령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상법이죠.
예를 들어 미나의 생일은 어린이날인 5월 5일입니다. 그 후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약 먹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각 약을 식사와 연관지었습니다. 혈압약은 아침 식사, 콜레스테롤 약은 점심 식사와 함께 먹는 식으로요. 또 다른 기술은 물건을 기억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트에 갈 때 평범한 목록 대신 사야 할 물건들로 짧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우유가 빵집에서 빵을 만났어요. 그들은 토마토를 사러 갔고 상추와 함께 샐러드를 만들었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면서 재미도 느낍니다. 휴대폰도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수첩에 적는 것을 고집합니다. 약속을 기록하는 직접 쓰는 휴대폰 기억 사용법을 되거든요.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계산기를 사용하는 대신 암산을 하는 것이 뇌에 좋은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가장 도움이 된 활동 중 하나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모든 이야기 시간을 위해 옵니다. 제 어린 시절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 젊었을 때의 모험담을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들을 준비하려면 기억력을 사용하고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제가 오래된 사진과 물건들을 보여줄 때 정말 좋아해요. 또한 매일 작은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작은 정원의 모든 꽃 이름을 기억하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외우는 것입니다. 간단한 운동이지만 두뇌를 활발하고 민첩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영호 씨가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기억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배운 것과 같은 연상 기술을 그에게 사용했어요. 서류를 보관할 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조금씩 그는 기억해냈고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제 기억력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저는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건망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가끔 실수는 있습니다. 어느 나이에나 그렇죠. 하지만 헌신과 적절한 운동으로 우리는 더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고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연이의 말처럼 할아버지는 요즘 젊은이들보다 나이에 기억력이 더 저는 좋으세요. 제 기억력이 몇 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처럼 마음도 운동과 애정 그리고 매일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진전에 고무되어 걷기, 건강한 식단, 기억력 운동, 이제 속도를 높일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다시 소년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평소에 40분 걷기 대신 2시간 동안 걸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이현숙 씨가 정호 씨 천천히 가세요 라고 경고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오만함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주 좋아요. 영호 씨는 제 고집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로를 지나 동네의 새로운 거리를 탐험하고 심지어 우리가 항상 피하던 언덕도 올라갔습니다. 2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고 내 몸의 말을 듣는 대신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내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미나가 저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했고 의사는 이런 일을 전에도 봤어요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릎에 얼음 주머니를 대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제 여정의 시작에서 영감을 주었던 바로 그 박선영 여사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 87세의 지혜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귀중한 악기와 같아요. 너무 세게 연주하면 줄이 끊어집니다. 너무 약하게 연주하면 음악이 나오지 않죠. 비결은 균형에 있어요. 회복하는 그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흔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계를 제한으로 혼동하는 것 말이죠. 몸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 그것은 각 순간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의미하지는 인식할 만큼 똑똑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걸을 수 있는 날이 있고 천천히 가야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릎이 약간 아플 때는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더 활력을 느낄 때는 조금 더 모험을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식단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밤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더 가볍게 하기 시작했죠.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몸이 더 잘 소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식사 시간을 재조정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와 비디오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가 저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그가 게임의 레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1단계에서 바로 10단계로 넘어갈 순 없어요. 천천히 가면서 각 단계를 배워야 해요. 그 비유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각 단계, 각 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매일 어떻게 느끼는지 기록하는 일기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날 잘 잤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정도만 적습니다. 이렇게 하니 패턴을 파악하고 제 한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추운 날에는 산책 전에 더 오래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수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며 몇 시간씩 뒤척였습니다. 이제는 몸이 더 활기찬 상태일 때는 그걸 존중합니다.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책을 조금 읽다가 정말 졸릴 때만 다시 침대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각자의 몸은 저마다의 저보다 더 오래 걸을 수 있지만 도전 과제를 균형 잡기 운동은 어려워합니다. 이현숙 씨는 요가를 잘하지만 산책할 때는 천천히 가야 해요. 그리고 그게 다 괜찮습니다. 속담처럼 말이죠. 각자 신발이 어디서 꼭 끼는지 알죠. 오늘날 74세의 나이에 저는 진정으로 자신을 돌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저 운동하고 잘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의 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것이죠. 어떤 날은 더 강하고 어떤 날은 더 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민서는 제가 더 현명해지고 더 평온해졌다고 늘 말합니다. 그녀 말이 맞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가장 강하거나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과 그것을 존중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현숙 씨의 말처럼요. 인생은 긴 춤이에요. 그리고 모든 좋은 춤에는 리듬과 조화가 있어야 해요. 저는 아파트 발코니의 작은 화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많이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민서가 제 부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바질 화분을 가져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식물이 일주일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식물을 다루는데 그다지 재주가 없었거든요. 미숙이가 우리의 옛 정원을 돌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그 초록 잎들을 보는 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질 향기는 미숙이가 부엌에서 사용하던 향신료를 떠올리게 했고 저는 제 요리에도 몇 잎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세심한 이현숙 씨가 제가 그 작은 식물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정혜준 씨, 발코니의 허브 정원을 시작해보는 게 어떠세요? 어느 날 아침 산책 후에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그 주말에 그녀는 몇 가지 모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원 가까이에 달인 로즈마리다. 이것들은 튼튼한 식물들이에요. 초보자에게 딱이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낡은 의자 2개만 있던 죽은 공간이었던 제 아파트 발코니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손자 민호가 아파트 정원 가꾸기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잘라낸 페트병을 화분으로 사용해 수직 정원을 만들어 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죠. 화분을 준비하고 흙에 부식토를 섞고 이 새로운 단어도 배웠어요. 모종을 심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즐거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제 아침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바로 발코니로 가서 제 아가들을 확인합니다. 이제 제가 식물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새싹이 처음 돋아나는 걸 봤을 때의 그 감동은 민트 화분에서 혼자 자란 방울토마토 모종이었어요. 유기농 퇴비에 섞여 있던 씨앗이었나 봅니다. 성장 단계마다 사진을 찍어 가족 단체 채팅방에 보냈죠. 손녀 미나가 농담 삼아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식물 인플루언서가 되셨네요. 하지만 자란 것은 식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함께 성장했죠. 각 식물이 자라는 시간을 관찰하면서 인내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트처럼 빨리 자라는 것들도 있고 로즈마리처럼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들도 있었죠. 각자 자신만의 속도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처럼요. 정원 가꾸기는 또한 부드럽고 즐거운 신체 운동이 되었습니다. 아래쪽 화분을 돌보기 위해 쪼그리고 앉고 수직 정원의 식물에 손을 뻗고 물뿌리개를 나르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즐거운 방식으로 제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마지막 진료 때 제 움직임이 좋아졌다고 칭찬하셨어요. 더 자신감이 생겨 다른 식물들도 시도해보기 시작한 정원은 점점 다채로운 고추를 심었는데 요리에 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죠. 다육식물 모종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이것들은 우리 도시의 건조한 기후에 딱 좋았습니다.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작은 승리로 축하받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정원이 제 발코니로 생명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작은 새들이 특히 아침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브가 꽃을 피울 때면 나비 몇 마리가 와서 살펴보곤 했죠. 무당벌레 한 마리가 그곳에 집을 만들기도 했어요. 민호는 너무 신이 나서 할아버지의 정원 방문객들을 모두 기록하는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 녹색 낙원은 또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이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종과 팁, 경험을 교환했죠. 역시 혼자 사는 찬성 씨도 영감을 이제 받아 우리는 누가 더 싱싱한 민트를 키우나 친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식물들은 제게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식물들이 물과 햇빛, 영양분의 균형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도 균형 잡힌 관리, 육체적, 정서적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때는 보통 뭔가가 부족하거나 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름다운 교훈 중 하나는 제 바질 화분과의 경험에서 왔습니다. 민서가 처음 준 그 화분 말이에요. 그것이 시들기 시작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물주기를 조절하고 햇빛을 조금 더 쬐어주니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때로는 우리도 그저 조금 다른 관리, 인생에서 새로운 각도의 햇빛만 있으면 다시 꽃 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제 발코니는 제 평화의 공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곳이죠. 오후에는 제 흔들의자에 식물들을 돌보며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선물해준 초록 식물들과 허브 향기 속에서 석양을 즐깁니다. 이현숙 씨의 말처럼요. 심는 사람은 자신의 일부도 함께 심는 거예요. 미숙이가 떠난 후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고독감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자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적막함이 귀를 찢을 듯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을 통해 대화와 교제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산책 그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을 위한 만남이었던 것이 진정한 우정의 고리로 변모했습니다. 찬성 씨, 이현숙 씨, 그리고 저는 아침 산책을 넘어서는 일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카드 게임을 하기 위해 모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였지만 곧 신성한 전통이 되었죠. 정혜준 씨, 세상과 연결되어야 해요 라고 이현숙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제가 오후 티타임 초대를 망설이는 걸 보고 한 말이었죠.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조금씩 저는 새로운 사회적 경험들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댄스 수업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호라비가 된 나이에 춤을? 하지만 프란시스코 씨가 저를 설득했죠. 인생은 멈추지 않아, 친구. 댄스 수업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테레사 씨를 만났는데 그녀 역시 반려자를 잃은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슴에 그리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힘든 순간에 서로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웠던 기술이 이제는 중요한 손자 민호가 인내심을 갖고 저에게 왓츠앱과 페이스북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버튼과 기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도움과 끈기로 저는 이 가상 세계를 탐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젊은 영혼들이라는 왓츠앱 그룹을 만들어 우리의 일상적인 모험 요리법, 심지어 미미 단어도 배웠어요까지 공유합니다.
간단한 좋은 아침 메시지가 누군가의 하루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이현숙 씨는 항상 우리 그룹이 그녀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정의 세계가 언제나 꽃길만은 아닙니다. 상실을 다루는 법도 배워야 했죠. 걷기 그룹에서 제가 처음 사귄 친구 중 한 명인 만수 씨가 작년에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죠. 커뮤니티 센터 정원에 그를 기리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는 저만큼이나 식물을 사랑했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발견 중 하나는 우리가 어느 나이에서든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안토니오 씨를 만났는데 그는 포장 일을 하고 계십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는 전염성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죠. 이제 저는 그와 주간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일부러 그의 근무 시간에 장을 보러 갑니다. 이웃들과의 우정도 꽃피웠습니다. 사복 2호의 미영 씨는 항상 케이크를 만들 때마다 저에게 한 조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 대신 저는 제 정원에서 나온 신선한 허브를 나눠드리죠. 삼섬 1호의 재훈 씨와는 같은 축구팀을 응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경기를 함께 보며 옛 경기를 회상하고 승리를 축하하거나 또는 패배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큰 음식을 중 하나는 가져와서 친구들과 월간 점심 모임을 조직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모임에서 사람들로 가득 찬 식탁을 보고 미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이렇게 친구들에 둘러싸여 계신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죠. 노년기의 우정에는 특별한 맛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그런 서두름도 누군가에게 인상을 주려는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진정성 있고 더 솔직해집니다. 대화는 더 깊어지고 웃음은 더 진실해집니다. 프란시스코 씨의 말처럼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우정은 더 젊어집니다. 이제 74세의 나이에 제 사회 일정은 젊었을 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걷기 댄스 수업, 카드 게임, 친구들과의 점심, 커뮤니티 센터 모임 사이에서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멋진 일이죠. 전에는 두려워하던 고독감은 이제 매일 저를 강하게 만드는 애정 네트워크로 씨가 항상 말하듯이 친구는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는 크고 다양하며 생기 넘치는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제 인생에 다른 색채를 더해주었고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많은 애정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연결 말이죠. 거의 10년 전 은퇴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드디어 쉴 수 있는 모든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시기가 시작되려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전처럼 의무에 기반한 활동이 아니라 제 영혼을 채우는 선택들로 말이에요. 어느 일요일 오후 손주들과 함께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제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각 사진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매료되었어요. 할아버지,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해요 라고 지은이가 젊은이다운 열정으로 말했죠. 그렇게 제 첫 번째 은퇴 후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제 회고록을 쓰는 것이었어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였죠. 노트북을 샀습니다. 물론 민호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서요. 그리고 제 이야기들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키보드의 모든 키가 똑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회고록 프로젝트는 다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모임 중 하나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언급했더니 곧 다른 노인분들도 그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현숙 씨가 우리가 기억을 공유하는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모이는 이야기꾼들이 탄생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성인 문해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 수학교사 경험을 살려 보충 수업을 제공하겠다고 자원했죠. 65세 할머니의 눈이 처음으로 방정식을 풀었을 때 빛나는 걸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제 작은 정원도 더 큰 목적을 갖게 되었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기초 정원 가꾸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 베란다를 초록 교실로 변신시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씨앗을 심으며 경기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유용하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가장 보람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동네의 많은 노인분들이 기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생겼습니다. 민호와 함께 기본적인 휴대폰과 컴퓨터 워크숍을 조직했어요. 할아버지, 어르신이 어느 나이에서나 배울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라고 그가 다른 노인분들이 멀리 떨어진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걸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차요. 부엌도 목적이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근처 노인 보호소를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제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들을 가르치며 제한된 자원으로도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활발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닙니다. 휴식과 성찰의 순간들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매일 아침 산책 후에는 1시간을 독서에 할애합니다. 책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죠. 특히 역사와 철학 책들을 좋아합니다. 테레사 씨의 말씀처럼요. 마음도 몸만큼이나 영양분이 필요해요. 음악도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수년간 넣어두었던 오래된 기타를 꺼내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손은 예전보다 느리지만 소리는 여전히 영혼을 울립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요일 오후마다 함께 연주하는 기쁨은 어떤 완벽한 화음보다도 값지죠. 시간을 갖습니다. 전에는 두렵게 느껴졌던 컴퓨터가 이제는 세상과 연결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온라인 강좌를 듣습니다. 미술사, 천문학, 사진 등이요. 때로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호기심이 저를 계속 동기부여시킵니다. 프란시스코 씨의 말씀처럼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젊어집니다. 주간의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는 민호와 그의 친구들에게 체스를 가르칠 때입니다. 수년 전 제 아버지에게 배운 이 게임이 이제는 세대 간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체스 말을 움직이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 그들의 꿈에 대해, 그들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는 제가 젊은이들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풍성한 교류입니다. 오늘날 저는 활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 식물에 물을 주든 수학을 가르치든 기타를 연주하든 또는 단순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각 순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미나의 말처럼요. 아버지, 제가 아는 많은 젊은이들보다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녀 말이 맞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 중 하나를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더 많은 에너지나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매일이 배우고 가르치고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감사에 변화시키는 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행복이 큰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축복들을 감사히 여기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해 보이는 어느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식물들을 돌보고 있을 때 제 정원의 생명체를 관찰하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순간들을 놓쳤을까요?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다음 약속만을 걱정하며 살았으니까요. 테레사 씨가 저에게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제 나이의 남자가 작은 노트에 글을 쓴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준 씨, 일주일만 해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세요. 간단한 노트를 사서 매일 밤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려웠습니다. 뻔한 것들을 적었죠. 건강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점차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세세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빵집 주인의 미소, 아침의 신선한 커피향, 손주들의 와츠의 웃음소리, 제 정원에 핀 첫 장미 본고리. 심지어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저를 괴롭혔나요? 그것은 제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숙이가 떠난 후의 외로움, 그것은 새로운 우정을 발견하고 제 자신과의 관계를 재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씨의 말씀처럼요. 어두운 구름 없이는 은빛 가장자리도 없답니다. 감사 연습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때마다, 그리고 항상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3층에 살고 있고 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대신 긍정적인 면을 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며 각 층에서 쉬었는데 계단에서 보이는 아파트 정원 전망이 엘리베이터가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끔 그 전망을 감상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합니다. 제 손녀 지은이가 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할아버지, 뭔가 달라지셨어요. 더 가벼워 보이고 더 행복해 보여요. 그녀 말이 맞습니다. 감사는 마치 특별한 안경 같아서 인생을 더 많은 색깔과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습관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감사한 것 하나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화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문제들도 감사함을 가지고 나눌 때 더 작아 보입니다. 가장 변화를 가져온 실천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말이에요. 가족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의 사랑과 돌봄에 대해 감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우리는 이렇게 대화한 적이 없었어요. 이 실천을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했습니다. 항상 친절한 약국 직원, 아파트를 정성껏 관리하는 경비원, 제가 좋아하는 낱말 퍼즐을 따로 챙겨두는 신문 가판대 아주머니. 작은 인정의 제스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사함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긍정성이 따라왔습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인위적인 긍정성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더 현실적이고 성숙한 방식이었죠. 이현숙 씨의 말씀처럼요. 인생은 정원과 같아요. 꽃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 우리는 어느 쪽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일상적인 작은 감사 의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루 더 살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각각의 맛과 향을 음미합니다. 정원에서는 각 식물의 성장에 감사합니다. 이런 단순한 순간들이 제가 철학자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농담합니다. 가끔 손주들과 하지만 그들이 이런 교훈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은이가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행복은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거래. 이제 저는 감사와 긍정성이 단순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며 삶을 보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디선가 읽은 문구처럼요.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74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살면 살수록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더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항상 제 공장 결함이라고 말씀하시던 호기심이 노년기에 제 가장 큰 동맹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새 비디오 게임을 가지고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많은 제 또래의 사람들처럼 멀리하는 대신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가르쳐달라고 그가 놀라며 말했죠. 할아버지, 정말이세요? 2시간 후 저는 가상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에 부딪히긴 했지만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말이죠. 전에는 저를 두렵게 했던 기술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도움으로 팟캐스트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정원을 가꾸면서 역사, 과학, 음악에 대한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마치 제 귀에 개인 대학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현숙 씨의 말씀처럼요.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요. 열려 있을 때만 작동하죠. 화상 회의를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모험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웃겼어요. 항상 화면에 얼굴의 반만 나오거나 마이크를 끄지 않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끈기 있게 계속한 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상 독서 클럽에 참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가 한 번도 우리 지역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사람이 전국의 사람과 함께 적응력도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팬데믹이 왔을 때 제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였지만 저는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배우고 가상 체조 수업에 참여하고 심지어 손주들과 그 친구들을 위한 화상 이야기 구연 그룹도 만들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디지털 사진이었습니다. 미나가 간단한 카메라를 선물로 주었고 저는 제 정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각도, 자연광, 꽃 클로즈업 등을 실험하고 있었죠. 사진들이 전문적이진 않지만 각각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과 공유하는 디지털 앨범을 만들었어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보여주는 제 나름의 방법이죠. 호기심은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도 이끌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태극권 수업을 제공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왜 안 해보지? 하지만 새로운 동작을 배우기가 형편없었고 작은 승리였습니다. 어설픈 오리 같았죠. 지금은 매일 아침 아파트 건물 정원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의 여정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뭔가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곤 해요. 휴대폰으로 영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포기하는 대신 제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막내 손자와 대화하는 데 유용한 단어와 문구만 배우기로 했죠. 유창하진 않지만 이제 그가 I love you, grandpa 라고 말할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적응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숙이가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아파트를 팔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대신에 저는 새로운 필요에 맞게 공간을 조정했어요. 여분의 방을 공예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친구들을 초대하는 아틀리에로 바꿨습니다. 호기심은 또한 세대 간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옛날 게임과 이야기를 가르치는 동안 저는 그들에게서 밈 앱 현대속어에 대해 배웁니다. 민호의 말처럼요. 할아버지, 어르신이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트렌디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젊음이란 새로운 것에 경이로워할 수 있는 능력,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옛날 노래 가사처럼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온 감정들이지. 그래서 74세의 나이에도 저는 계속해서 발견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이고 모든 도전은 적응의 기회이며 만족된 호기심은 다른 질문들로 향하는 문을 엽니다. 테레사 씨의 그리고 호기심은 우리의 가장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 학교예요. 이 여정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감사함에 변화시키는 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행복이 큰 성취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축복들을 감사히 여기는 능력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모든 것은 평범해 보이는 어느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제 식물들을 돌보고 있을 때 벌사의 한 마리가 제 정원의 꽃들을 방문하는 걸 봤어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작은 생명체를 관찰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죠. 제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순간들을 놓쳐왔는지를. 항상 바쁘게 달리고 다음 약속만을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테레사 씨가 저에게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의 남자가 작은 노트에 글을 쓴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죠. 정혜준 씨,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세요. 간단한 노트를 사서 매일 밤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려웠어요. 뻔한 것들을 적었죠. 건강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점차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세세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빵집 주인의 미소, 아침의 신선한 커피향, 왓츠앱으로 들리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제 정원에 처음 피어난 장미 본고리. 중요한 변화는 제가 도전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무릎 통증, 그것은 제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미숙이가 떠난 후의 외로움,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우정을 발견하고 제 자신과의 동행을 재발견하게 해주었죠. 프란시스코 씨의 말씀처럼요. 은색 테두리가 없는 검은 구름은 없어요. 감사의 연습은 제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저는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잘못될 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던 날이 기억나요. 저는 3층에 살고 있고 제 무릎으로는 계단을 오르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평하는 대신 긍정적인 면을 보기로 했죠. 천천히 각 층에서 쉬어가며 올랐더니 계단에서 보이는 아파트 정원 풍경이 아름답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해도 가끔 일부러 계단을 이용해 그 풍경을 감상합니다. 제 손녀 지은이가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할아버지, 뭔가 달라지셨어요. 더 가볍고 더 즐거워 보이세요. 그녀 말이 맞아요. 감사함은 마치 특별한 안경 같아서 인생을 더 많은 색깔과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습관을 제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임에서는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감사한 것 하나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화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워요. 심지어 문제들도 감사함과 함께 나누면 더 작아 보입니다. 가장 변화를 가져온 실천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말이에요. 가족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모든 사랑과 돌봄에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미나는 자기 편지를 읽고 울었죠. 아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한 적이 없었네요. 이 실천을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했어요. 항상 친절한 약국 직원, 아파트를 정성껏 관리하는 경비원, 제가 좋아하는 낱말 퍼즐을 따로 챙겨두는 신문 가판대 아주머니, 작은 인정의 표시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사함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긍정성이 따라왔습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그런 인위적인 긍정성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더 현실적이고 이현숙 씨의 말씀처럼요. 인생은 정원과 같아요. 꽃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 우리는 어느 쪽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일상적인 감사 의식들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또 하루를 맞이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각각의 한 모금, 한 맛을 음미해요. 정원에서는 각 식물의 성장에 감사합니다. 이런 단순한 순간들이 제 하루를 의미로 가득 채웁니다. 가끔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을 나눕니다. 민호는 제가 철학자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농담하죠. 하지만 그들이 이런 교훈들을 흡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얼마 전에는 지은이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행복은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거래. 이제 저는 감사함과 긍정성이 단순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이며 삶을 보고 사는 방식이라는 걸 어디선가 읽은 문구처럼요. 감사함은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74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살아갈수록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더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항상 제 공장 결함이라고 말씀하시던 호기심이 결국 노년기에 제 가장 큰 동맹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새 비디오 게임을 들고 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제 나이 또래의 많은 사람들처럼 멀리하는 대신 저는 그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할아버지, 정말이세요? 좀 복잡할 텐데요. 라고 그가 놀라며 말했죠. 2시간 후 저는 가상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에 부딪히긴 했지만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말이에요. 전에는 저를 겁나게 했던 기술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도움으로 팟캐스트를 발견했어요. 이제 정원을 가꾸면서 역가족과 공유하는 디지털 앨범을 만들었어요. 제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제 방식이죠. 호기심은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도 이끌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태극권 수업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왜 안 해볼까?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끔찍했고 제 모습이 어설픈 오리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마다 작은 승리였죠. 지금은 매일 아침 아파트 정원에서 연습하고 있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도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발견의 여정이 항상 꽃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뭔가가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해요. 휴대폰으로 영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죠. 포기하는 대신 제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막내 손자와 대화하는 데 유용한 단어와 문구만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창하진 않지만 이제 그가 I love you, grandpa라고 말할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적응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숙이가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파트를 팔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신에 저는 제 새로운 필요에 맞게 공간을 조정했습니다. 여분의 방을 공예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친구들을 초대하는 아틀리에로 바꿨어요. 호기심은 또한 세대 간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옛날 게임과 이야기를 가르치는 동안 저는 그들로부터 밈 앱 현대 소거에 대해 배웁니다. 민호의 말처럼요.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트렌디하세요. 이제 저는 진정한 젊음이 새로운 것에 대해 경이로워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유지하는 옛날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겪은 감정들이지. 그렇게 74세의 나이에 저는 계속해서 발견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가져다주고 모든 도전은 적응의 기회이며 충족된 호기심마다 다른 질문들로 이어집니다. 테레사 씨의 말씀처럼요.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 학교예요. 그리고 호기심은 우리의 가장 좋은 학용품이죠. 이 여정에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감사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행복이 큰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축복들을 감사히 여기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해 보이는 어느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식물들을 돌보고 있을 때 제 정원의 꽃들을 방문한 벌새를 보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그 작은 생명체를 관찰했습니다. 갑자기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다음 약속에 대해 걱정하느라 말이죠. 깨달았습니다. 테레사 씨가 저에게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제 나이에 작은 노트에 글을 쓴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죠. 정혜준 씨 일주일만 해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셔도 돼요. 간단한 노트를 사서 매일 밤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려웠습니다. 뻔한 것들을 썼죠. 건강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지붕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점차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빵집 주인의 미소, 아침의 신선한 커피 향, 손자들의 웃음소리를 왓츠 앱으로 듣는 것, 정원에 핀 첫 장미 본고리.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릎의 통증? 그것은 제 한계를 존중하는 새로운 우정을 발견하고 제 자신과 떠난 후에 재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씨의 말씀처럼요. 아무리 어두운 구름도 은빛 테두리가 없는 법이 없죠. 감사의 연습은 문제를 다루는 제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리고 항상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먼저 깊이 숨을 쉬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3층에 살고 있고 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평하는 대신 긍정적인 면을 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며 각 층에서 멈추어 보니 계단에서 아파트 정원으로의 전망이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해도 가끔 그 전망을 감상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곤 합니다. 제 손녀 지은이가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할아버지 뭔가 달라지셨어요. 더 가볍고 더 즐거워 보이세요. 그녀 말이 맞아요. 감사는 마치 특별한 안경 같아서 인생을 더 많은 색채와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습관을 제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감사한 것 하나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화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문제들조차도 감사와 함께 나눌 때 더 작아 보입니다. 가장 변화를 가져온 실천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말이죠. 제 가족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모든 사랑과 돌봄에 감사를 표현했어요. 미나는 자신의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이렇게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실천을 친구들, 이웃들, 항상 친절한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했습니다. 아파트를 정성껏 관리하는 경비원, 제가 좋아하는 십자 말풀이를 따로 챙겨주시는 신문 가판대 아주머니. 작은 인정의 제스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긍정성은 감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왔습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인위적인 긍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더 현실적이고 성숙한 방식이죠. 이현숙 씨의 말씀처럼요. 인생은 정원과 같아요. 꽃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 우리는 어느 쪽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매일의 작은 감사 의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새로운 하루에 감사드립니다. 커피를 마시며 매 모금 매 맛을 음미합니다. 정원에서는 각 식물의 성장에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순간들이지만 제 하루를 의미로 가득 채웁니다. 가끔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을 나눕니다. 민호는 제가 철학자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농담을 하지만 그들이 이런 교훈들을 얼마 전 지은이가 친구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행복은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거래. 이제 저는 감사와 긍정성이 단순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 삶을 보고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디선가 읽은 문구처럼요.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듭니다. 74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살면 살수록 아직도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더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항상 제 공장 결함이라고 하시던 호기심이 결국 노년기에 제 가장 큰 동맹자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새 비디오 게임을 들고 왔던 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 또래 많은 분들처럼 멀리하는 대신 저는 그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죠. 할아버지, 정말이세요? 좀 복잡할 텐데요. 라며 그가 놀라워했어요. 2시간 후 저는 가상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에 부딪히긴 했지만 어린아이처럼 즐거웠죠. 전에는 두렵게 느껴졌던 기술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의 문이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도움으로 팟캐스트를 발견했어요. 이제는 정원을 가꾸면서 역사, 과학, 음악에 대한 프로그램을 들어요. 마치 제 이어폰 속에 개인 대학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현숙 씨의 말씀처럼요. 마음,